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무력 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대규모 난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침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87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 각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인접 국가에 정착했죠. 그러나 비극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와 난민 지원이 이어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인류애는 국경을 초월했죠. 여기 낯선 한국 남성의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가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희망이 빛이 되었습니다. 16세의 나이차를 극복한 국제 커플의 아름다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단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레나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은 폭격음을 피해 독일로 피난을 떠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만이 남았죠.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한때 미인대회에 나갔던 꿈 많은 여자였지만 전쟁은 모든 꿈을 앗아갔어요. 독일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뉴스를 보다가 한 한국 남성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죠. 40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가 한 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국가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영상이었죠. 그는 우크라이나어 가사를 완벽하게 발음하며 진심을 담아 불렀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그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 남모르는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따뜻했습니다. 기자는 이 메시지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수많은 감사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의 프로필은 소박했어요. 여행 사진과 일상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가끔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의 피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죠. 낯선 외국인에게 갑자기 연락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저 감사 인사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짧은 영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멀리 한국에서 보내주는 연대의 메시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의 작은 행동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요. 보낸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을 텐데 제 메시지는 그저 많은 메시지 중 하나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예상외로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그는 제 메시지에 감동받았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용기에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자기소개도 덧붙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와 감사 인사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시차 때문에 대화는 불규칙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죠. 지훈 씨와의 첫 대화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우크라이나 국가 영상에서 느껴진 진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베를린의 작은 방에서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죠. 엄마는 처음에 제가 모르는 외국인과 대화한다는 사실에 걱정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제가 지훈 씨의 영상을 보여드리니 엄마도 그의 마음씨가 따뜻해 보인다며 걱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답니다. 우리의 대화는 주로 일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베를린에서의 피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훈 씨는 서울에서의 회사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러시아어도 우크라이나어도 전혀 모르는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국가를 정성껏 배워 부르는 것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죠. 전혀 모르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훈 씨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지만 때로는 시차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국은 이미 오후였고 저녁 시간에는 지훈 씨가 이미 잠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키예프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가끔은 간단한 우크라이나어 단어들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일상을 넘어 각자의 꿈, 두려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 씨는 40세가 되어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저는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해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았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지훈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는 메시지로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베를린에 온다면 만날 수 있을지를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답했어요.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훈 씨가 베를린에 오겠다고 했을 때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엄마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외국 남자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요. 지훈 씨가 도착하기 전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지 온라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실제로도 있을지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저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죠. 한때는 미인대회에 나갔을 정도로 자신 있었지만 그건 전쟁 전 이야기였고 지금의 저는 많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저는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던 중 문득 카페 입구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봤던 사진 그대로였지만 실제 모습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는 제 생각보다 좀 작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죠.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을 때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훈 씨는 조금 긴장한 듯 다가와 인사했죠.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도 같이 웃으며 자신의 서툰 발음을 인정했고 그 순간 어색함이 깨졌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온라인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실제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지훈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차, 독특한 디자인의 책갈피,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본이었죠. 세심한 선물에 감동했어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베를린 시내를 걸었습니다. 봄날의 베를린은 아름다웠어요. 처음에는 영어로만 대화했지만 점차 저는 그에게 우크라이나어 단어들을, 그는 저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주며 우리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생겼어요. 때로는 언어가 부족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으며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저녁이 되어 제가 엄마와 함께 머무는 아파트 근처까지 왔을 때 지훈 씨는 망설이다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그는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고, 내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엄마도 제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에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다음날 저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 지훈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마는 우크라이나 전통 요리인 보르시치와 바레니키를 준비했고 지훈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과자 등 한국 간식을 선물로 가져왔죠. 식사 자리에서 지훈 씨는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로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엄마는 식사 후 저에게 속삭였죠. 좋은 사람 같다고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베를린의 구석구석을 함께 다녔습니다. 박물관, 공원, 작은 카페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 날 지훈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도 이 감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비록 거리는 멀지만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와 시차,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지훈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을 나눴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하게 느껴졌죠. 그는 꼭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우리 앞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베를린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9,000km의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그의 부재는 이상하게도 더 강하게 그의 존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자는 동안 지훈 씨는 활동하고 제가 활동할 때는 그가 잠들어 있었죠.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그가 출근하기 전에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처음 몇 주는 베를린에서의 추억으로 대화가 넘쳤죠. 함께 걸었던 거리, 방문했던 카페, 나눴던 이야기들. 하지만 점차 현실적인 고민들이 찾아왔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특히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영어로 대화할 때는 미묘한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보낸 메시지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통화로 오해를 풀었지만 그때 깨달았죠. 우리에게는 언어 이상의 소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언어 교환이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훈 씨는 우크라이나어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출판사에서의 하루를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베를린에서의 임시 일자리와 언어 수업에 대해 공유했죠. 그의 동료들 이름까지 외울 정도였어요. 특히 그가 편집하고 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저도 그 과정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지훈 씨와의 영상통화에서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다음 날 그가 우크라이나 국가를 다시 부른 영상을 보내왔죠. 이번에는 더 완벽한 발음으로요. 그 작은 위로의 제스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지훈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추석 연휴를 이용해 다시 베를린에 오겠다고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2주간이었죠. 그는 제 어머니에게도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어요.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도 가져오겠다고요. 그 소식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재회의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함께 걱정도 커졌어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만났을 때도 온라인에서처럼 편안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공항에서 그를 다시 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의 미소, 눈빛, 포옹.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지훈 씨는 더 진지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저녁,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 벤치에 앉아 그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볼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제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지만 그가 먼저 꺼낼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제 어머니의 상황, 우크라이나의 미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는 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통역을 했지만 그의 진심은 언어가 없어도 전해진 것 같았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지훈 씨의 진지함에 감동하신 듯 했어요. 다만 전쟁 중인 자국의 상황과 저의 안전을 걱정하셨죠.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반지가 있었죠.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의 약속을 상징하는 선물이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9,000km의 거리를 뛰어넘는 우리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지훈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많은 숙제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베를린을 떠나는 중이었죠. 창밖으로 유럽의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와의 약속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비자 문제, 이사 준비,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훈 씨는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특히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그가 모두 알아봐준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덜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는 저희 모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에 오고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음식, 언어, 생활 방식, 특히 한국어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 일은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께서도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저희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우크라이나와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상견례라는 전통적인 만남은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결혼을 승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미리 연습했고 어머니도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우크라이나 전통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죠. 결혼식 전날 지훈 씨와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을 지훈 씨에게 털어놓자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는 함께이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작은 홀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훈 씨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베를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몇 명이 참석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친구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비록 고향 사람들과 직접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있었던 피로연 중에 지훈 씨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통 결혼 노래를 불렀어요.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모두가 감동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새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올레나 김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한국의 새 가족이 되었죠. 새 출발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이후 첫 몇 주는 신혼여행 대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훈 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방문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모든 곳이 신기했어요. 어머니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셨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함께 만들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대신 우크라이나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했으니까요. 특히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전적으로 모든 걸 지훈 씨에게 의지하다 보니 종종 지훈 씨는 좀 지쳐 보였어요. 저 또한 스스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무력감에 견디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다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오해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이 한국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훈 씨가 없으면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혼자 집 밖을 나서서 처음으로 카페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서툰 한국어로 조금씩 내디뎌본 한 걸음 한 걸음에 점점 신이 나더라고요. 외계어처럼 보였던 한국어를 점점 더 잘 알아보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엄청난 성취였죠. 한국어가 익숙해지자 저는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서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도전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어학 학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웠죠. 게다가 한국어 실력도 아직 부족했고요. 처음에는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아이들은 제 이상한 발음이나 실수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지훈 씨의 직장 동료들과 만남도 점점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모두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한국 사람들 보기엔 저 같은 미인이 어떻게 지훈 씨를 만나게 된 건지 상당히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만났어요? 한국 음식은 적응되셨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요?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심이 아기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편견 어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면 마음이 상했지만 지훈 씨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오해를 풀어주었죠. 결혼 6개월 즈음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났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점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곧 2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우크라이나 음식을 나누고 고향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공유했어요. 그 모임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그는 출판사 일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어머니도 자신만의 생활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 노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체조를 하고 공예품을 만들며 친구들을 사귀셨어요. 가끔 한국 할머니들과 사진을 보내주실 때면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올 무렵 지훈 씨와 저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나라의 문화가 섞인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칠지, 아이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줄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여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나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돌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지훈 씨는 제가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성향을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가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올 때도 있었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훈 씨는 제 곁에서 위로해 주었고, 저 역시 그가 국제 결혼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자성어 중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 행운으로, 또 행운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말을 들으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불행 속에서 저는 지훈 씨라는 가장 큰 행운을 만났어요. 세옹지마. 그 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불행 속에서 피어난 행복이었습니다.